유럽연합 기후정책 전문가로서 44도 폭염의 속수무책인 로마를 지켜봐야 했던 여자. 그녀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한 장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에어컨 잘 만드는 건 알겠지만 행정은 엉망이에요. 유럽 전역에 생중계된 그 발언은 외교 마찰까지 일으켰고 결국 그녀는 직접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편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시민을 진짜로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걸.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는 왜 한국의 철학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아 벨리니입니다. 유럽연합 기후도시 환경정책 연구소 부국장으로 일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죠. 그런 제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자부심과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7월 로마의 기온이 44도를 찍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지경이었어요.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됐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앞 광장에서도 노인 한 분이 쓰러지는 걸 직접 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나 걸렸죠.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생중계되는 회의였어요. WHO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폭염 대응 세계 1위가 서울이라는 거였거든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이요? 제가 10년 전에 출장으로 갔던 그 서울 말인가요? 인천공항에서 시스템 오류로 6시간 동안 발이 묶였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에어컨은 잘 만들지 몰라도 행정은 엉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이탈리아 방송사 기자 마르첼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이 1위라는 건 WHO 통계의 오류 아닌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 제가 가봤습니다. 에어컨 잘 만드는 건 알겠지만 행정은 엉망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제 발언이 유럽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어린 시절 제 동생 루카가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탈리아 남부는 폭염의 속수무책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더위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WHO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유럽보다 앞설 수 있단 말인가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총리실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벨리니 박사님,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오시죠. 말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외교적 마찰까지 일으켰으니 더욱 그랬죠. 저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루카가 준 선물이었어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둘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죠. 폭염 속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허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유럽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동행한 라파엘라 기자가 좌석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마리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케이팝이나 방역 시스템 보면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 아냐?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유행성 콘텐츠가 국가 철학을 대변하진 않아. 보여주기 행정엔 질렸어. 라파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보여주기용 브리핑만 하다 보니 현실을 모르는 거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 출장,
당신은 그냥 카메라나 잘 돌려. 라파엘라가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이네. 기내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만큼이나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생 루카였어요. 화면 속 루카는 여전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선풍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누나, 이번에야말로 진짜 해법을 찾아오길 바라. 어릴 때 내 열사병 기억 아직도 생생하잖아. 루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어. 몸이 기억한다고. 한번 열사병을 앓으면 더위에 더 취약해진다고 했거든. 누나도 그날 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지? 저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루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의 공포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루카. 누나가 정말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올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우리가 놓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콘크리트 정글이었죠. 역시 열섬 현상이 심할 것 같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편견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라파엘라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마리아,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 아냐? 물론이지. 하지만 WHO 보고서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 출장에서 한국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제가 알던 한국과 똑같은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10년 전에 그 불편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몇 시간 후에 제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의 그 공항이 아니었어요. 통로가 넓고 깔끔했고 무엇보다 시원했습니다. 온도가 몇 도지? 저는 라파엘라에게 물었습니다. 24도 정도 같은데? 밖은 35도라면서.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서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면세점 직원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물티슈와 냉음료 드릴게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보냉백에서 차가운 물티슈와 음료수를 꺼냈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본 적 없는 서비스였거든요. 직원이 저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온이 높아서 준비했어요. 물티슈를 받아들고 얼굴을 닦는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음료수도 얼음이 들어있어서 차갑더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라파엘라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처음 봐.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서비스일 뿐이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라파엘라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조금 달랐어요. 출국장을 나서면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휠체어를 탄 노인분을 정성스럽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으세요? 담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고마워.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바깥은 정말 더웠어요. 하지만 택시 승강장에는 미스트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방울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저것도 관광객용 서비스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공항에서 외국인들에게 물티슈 나눠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아, 그거요? 몇 년 전부터요. 여름마다 하는 거예요. 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기사분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좋아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많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녹색이 많았습니다. 라파엘라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뭔가 예상과 달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던 한국이 맞을까요? 공항에서 받은 그 작은 배려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물어보고 시원한 수건까지 내어주더군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루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내일부터 조사 시작할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고생해, 누나. 좋은 소식 기대할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 조사를 위해 예술의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천한 폭염 대응 현장 중 하나였어요. 솔직히 예술의전당이 폭염 대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이요? 문화시설이 폭염 대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제 호텔에서 서울시 담당자와 통화할 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장 중앙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한국 아이들만이 아니었어요. 금발의 서양 아이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더위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 라파엘라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할머니들이었어요. 손에는 얼음 수건과 생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물 좀 마셔.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쉬었다 놀자. 한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여기서 10년째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이 더위에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게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분수대 주변은 생각보다 시원해요.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3도 정도 낮아져요. 게다가 그늘막도 있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분수대 주변에는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벤치들이 놓여 있었고 시민들이 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아이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나이가 7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순간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루카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전날이었어요. 그때도 루카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요. 루카야, 그만 들어와. 너무 뜨거워. 어머니가 부르셨지만 루카는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안전하게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시원한 물과 그늘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15분마다 체크하고 물도 계속 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때 금발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스쿠지 마담.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일해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아이가 이 더위에 괜찮나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여기는 정말 잘 관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해요. 자원봉사자분들도 항상 계시고 응급 상황 대비도 완벽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탈리아보다 안전하다니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땠나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여름에는 아이를 밖에 못 내보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여기서는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로마가 한국보다 뒤떨어진다는 말이었거든요. 라파엘라가 속삭였습니다. 말이야, 이상해. 진짜 아이들이 안전해 보여.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수대 주변은 정말 시원했고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더위 괜찮으세요? 시원한 수건 드릴까요? 저는 그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차가웠어요. 이런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몇 년 전부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발적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 지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었다니요. 해가 기울어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금발 아이도 어머니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파엘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이건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술 의전당에서 본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함, 그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그날 밤 루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카, 오늘 신기한 걸 봤어. 뭘? 아이들이 36도 더위에도 안전하게 놀고 있었어. 어른들이 지켜주고 있었거든. 루카의 목소리가 부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폭염 대응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제 예술의전당에서 본 것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서울시청 폭염 대응 총괄팀장 장인수 씨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과장된 환대가 아니라 담담한 인사였어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서울의 폭염 대응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장인수 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약 37만 가구에 185억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4,200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폭염 피하세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는 냉방을 사치가 아닌 생존권으로 봅니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에어컨을 절약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생존권이라니요? 폭염은 불편한 것이 아닌 위험한 것입니다. 서울시 폭염 대응력 강화 방안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수 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전기요금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등 6만 가구의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죠. 무더위 쉼터에서 폭염 피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니요. 왜 신청을 받지 않나요?
더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대답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한국은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지만 2018년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를 기록한 후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 폭염 대응력 강화 방안. 장인수 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실제 운영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가 놀라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이 쉬운 시설을 활용해 9월까지 운영되고 4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폭염 피하세요. 이 모든 예산을 시민들이 동의하나요? 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폭염 대응 정책 1순위는 전기요금 인하였고 그 다음이 가로수 등 야외 공간 그늘 확보였습니다. 라파엘라가 카메라를 돌리며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장인수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관점의 차이일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폭염을 자연재해로 보지만 저희는 예방 가능한 위험으로 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방 가능한 위험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 8천여 명에게 생활지원사가 12일 한 번씩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반 10개 조도 하루 2회 순찰을 실시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생명을 구하는 비용과 치료 비용 중 어느 게 더 클까요? 장인수 팀장의 반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서울 폭염특보 발령일의 사망방지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맞춤형 폭염 대응으로 도민 보호 최선 마이너스 브레이크 뉴스 무엇보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철학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라파엘라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다르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동생 루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카,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야.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진짜로 지키려고 해.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정말 부럽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청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유럽 각국의 폭염 상황을 점검하는 정례 회의였어요. 화면에 파리의 동료 앙투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마리아, 상황이 심각해. 파리 기온이 42도를 넘었어. 어떤 상황이야?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병원들이 포화 상태야. 노인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어. 화면 너머로 파리의 참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상점들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어서 베를린의 동료도 연결되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야.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해서 정전 위험이 높아. 로마의 동료까지 합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더 심해. 남부 지역은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야.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과 비교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폭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리아, 그래서 한국은 어때? 정말 WHO 보고서가 맞아?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직 조사 중이야. 하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 다르다는 게 뭔 뜻이야? 여기는 폭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어제 시청에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냉방비 지원,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게 가능해? 예산은 어떻게 감당해? 베를린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비용이 치료 비용보다 적다고 생각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로마 동료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럽이 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더위는 참는 게 미덕이다. 그 말이 저희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사치라고 여겨졌고 전기를 절약하는 게 좋은 시민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민의 편안함을 사치가 아니라 권리로 보고 있었어요. 라파엘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리아,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라파엘라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었는데 정말 신기한 걸 봤어. 뭘? 지하철역마다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있더라. 그리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 라파엘라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쉼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인식 말이에요. 마리아, 솔직히 말해. 우리가 틀렸던 거 아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직 더 봐야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루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카, 나 혼란스러워. 왜? 뭔 일이야?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틀렸을지도 몰라. 루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누나,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보여.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더위를 피해 숨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요. 내일이면 더 많은 현장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마음속 편견의 마지막 조각들도 완전히 사라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예술의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박영희 할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제 그 외국인 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네,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벤치에 앉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10년 전쯤부터요. 그때만 해도 이런 지원은 없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더위 참는 게 미덕이었죠. 에어컨 틀면 사치라고 했고 전기 아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탈리아와 똑같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몇 년 전부터요. 폭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게 당연해졌죠.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더위로 죽는 게 무슨 미덕이에요? 안전하게 사는 게 먼저죠. 그때 라파엘라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마리아, 대학생들이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 뭐가?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 근처에서 자원봉사하던 대학생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 때문에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의미 있더라고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의미 있다고 느끼나요? 시민들이 안전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요. 특히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다른 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함께해야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성이 정책을 완성한다는 것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자원봉사가 많지 않아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세요? 참고 견뎌요. 아니면 가족이 돌봐주거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폭염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라파엘라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야.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는 것 같아. 박영희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 우리나라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죠. 하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그 겸손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더 노력해야죠. 할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서도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무더위 쉼터도 방문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요. 한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으세요? 있긴 한데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요. 여기가 더 시원하고 편해요. 정부에서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받고 있어요. 그래도 아껴야죠. 여기 오면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그 자연스러움이 놀라웠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라파엘라와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나 완전히 변했어. 처음에는 한국이 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겠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내일 마지막 조사 끝나면 뭘 보고할 거야? 솔직하게 말할 거야. 우리가 틀렸다고. 그날 밤 루카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루카, 여기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정부도 시민도 모두가 함께 움직여. 우리도 바뀔 수 있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희망이 보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제대로 전달하겠다고요. 제 편견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겠다고 말이에요.